이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있다. 28년째 계속되고 있는 여행. 한 남자가 매일 아침 같은 질문을 던지며 시작하는 여행이다. 혹시 이 아이를 보신 적 있으세요? 그의 손에는 언제나 같은 사진이 들려 있다. 28년 전 8살 소년의 환한 웃음이 담긴 사진. 하지만 그 사진 속 아이는 더 이상 8살이 아니다. 만약 살아있다면 이제 36살의 어른이 되었을 것이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그 아버지 박동수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다.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 같기 때문이다. 낡은 자전거 한 대가 또다시 국도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앞바구니에는 색바랜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내 아들 박민수를 찾습니다. 실종 당시 8세. 자전거를 타고 있는 노인의 등은 구부정했지만 페달을 밟는 다리에는 아직 포기하지 않은 아버지의 의지가 남아 있었다. 박동수 70살. 28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아들을 찾아 헤매고 있는 남자였다. 그가 멈춘 곳은 작은 시장 앞이었다. 평상에 앉아있던 할머니들이 그를 바라봤다. 언제부터인가 익숙해진 시선이었다. 동정과 연민 그리고 약간의 경계심이 섞인 그런 눈빛들. 박동수는 자전거에서 내려 킥스탠드를 세웠다. 앞바구니에서 전단지 뭉치를 꺼냈다. 몇 번을 접었다 폈다 해서 모서리가 해진 종이들이었다. 할머니들 죄송합니다. 혹시 이 아이 보신 적 있으세요? 박동수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전단지를 내밀었다. 할머니들은 이미 그 얼굴을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이고 또 오셨네. 몇 번째야 벌써? 죄송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박동수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28년 동안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였다. 할머니 중 하나가 안쓰럽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시지 그래요. 벌써 몇 년째 이 동네만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닙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 민수가 어디선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박동수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28년이라는 시간이 한 사람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의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멈출 수밖에 없었다. 머릿속에 28년 전 그날의 기억이 다시 선명하게 떠올랐다. 1998년 5월 15일 토요일. 봄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다. 아빠 빨리 가자. 늦겠어. 당시 8살이었던 민수가 현관에서 운동화끈을 매며 소리쳤다. 마당에서는 아내 순이가 도시락을 싸고 있었다. 박동수는 40살이었다. 동네 철물점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세상이 이렇게 잔인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민수야 천천히 해. 시간 많아. 박동수는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수는 아버지를 닮아 눈이 크고 순했다. 특히 웃을 때 보이는 앞니 사이의 작은 틈이 매력적이었다. 여보 도시락 다 쌌어요. 순이가 바구니를 들고 나왔다. 김밥과 주먹밥 그리고 민수가 좋아하는 달걀말이까지. 가족이 함께하는 운동회를 위해 새벽부터 준비한 정성스러운 도시락이었다. 고마워. 우리 민수 오늘 달리기에서 1등 할 거야, 그치? 응. 아빠 나 진짜 빨라. 어제 연습할 때 준호보다도 빨랐어. 민수는 제자리에서 팔다리를 흔들며 몸을 풀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박동수와 순이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우리 민수가 제일 빨라. 그런데 1등 못해도 괜찮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 아빠. 가족 3명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동네 초등학교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5월의 햇살은 따뜻했고 길가에 철쭉이 화사하게 피어 있었다. 완벽한 운동의 날씨였다. 학교에 도착하자 운동장은 이미 북적북적했다. 학부모들이 돗자리를 펴고 자리를 잡고 있었고 아이들은 빨간 모자와 흰 모자를 쓰고 제자리에 앉아 있었다. 민수는 흰 모자팀이었다. 민수야 아빠 엄마는 저기 앉아 있을 테니까 힘내서 해. 네. 민수는 힘차게 대답하고 친구들 사이로 뛰어갔다. 박동수와 순이는 운동장 한쪽에 돗자리를 펴고 앉았다. 다른 학부모들과 인사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갔다. 오전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입장식 체조 그리고 학년별 달리기. 민수의 달리기는 오후에 예정되어 있었다. 박동수는 카메라를 준비하며 아들의 모습을 찾았다. 흰 모자를 쓴 민수가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여보 우리 민수 저기 있네.
사진 찍어줘. 응, 잠깐만. 박동수는 카메라를 들어 아들을 향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민수는 햇살을 받아 더욱 밝게 보였다. 그때는 몰랐다. 그것이 아들과 함께한 마지막 평범한 순간이 될 줄은. 오전 프로그램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다. 가족들이 돗자리에 모여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다. 민수는 달걀말이를 크게 한 입 베어 물며 만족해했다. 아빠, 이거 정말 맛있어. 그래? 엄마가 새벽부터 만들어 주신 거야. 엄마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엄마 고마워요. 민수가 밝게 웃으며 순이에게 안겼다. 순이는 아들을 꼭 안아주며 이마에 키스를 해주었다. 우리 민수 오후에 달리기 열심히 해. 응. 꼭 1등 할게. 점심을 먹고 나서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뛰어다니며 놀았다. 박동수와 순이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주변의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의 한 장면이었다. 오후 2시가 되자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다. 2학년 남학생 50m 달리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학생들은 트랙으로 나와주세요. 민수가 속한 조의 차례였다.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트랙 앞에 섰다. 박동수는 카메라를 들고 결승선 근처로 이동했다. 순이는 돗자리에서 손을 흔들며 민수를 응원했다. 민수야, 파이팅. 민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손을 흔들어 답했다. 그 순간 박동수의 카메라 셔터가 눌렸다. 2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지갑 속에 들어있는 바로 그 사진이었다. 준비. 아이들이 제자리에 엎드렸다. 민수도 친구들과 나란히 자세를 잡았다. 시작. 총성이 울리자 아이들이 일제히 뛰기 시작했다. 민수는 생각보다 빨랐다. 중간쯤 위치를 유지하며 열심히 뛰고 있었다. 박동수는 카메라를 들고 아들을 따라 움직였다. 민수야, 힘내.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민수는 4등이었다. 1등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잘한 것이었다. 민수는 헐떡이며 웃었다. 박동수는 달려가서 아들을 안아주었다. 잘했어, 민수야. 정말 빠르더라. 아빠, 나 4등 했어. 응, 정말 잘했어. 자랑스러워. 박동수는 아들을 업어주었다. 민수는 아버지 어깨 위에서 손을 흔들며 좋아했다. 순이가 달려와서 물을 건넸다. 민수야, 물 마셔. 고마워요, 엄마. 가족은 다시 돗자리로 돌아왔다. 민수는 여전히 흥분 상태였다. 친구들과 자신의 기록에 대해 이야기하며 떠들어댔다. 오후 4시경 운동회의 마지막 프로그램인 전교생 달리기가 시작되었다.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큰 이벤트였다. 운동장이 온통 아이들로 가득 찼다. 민수야, 마지막 달리기야. 재미있게 뛰어. 응, 아빠. 민수는 다시 친구들과 함께 트랙으로 향했다. 박동수는 이번에도 카메라를 들었다. 순이는 돗자리에 앉아 아들을 응원할 준비를 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시간이 지나도 달리기가 시작되지 않았다. 마이크에서 잡음만 들릴 뿐이었다. 박동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운동장을 둘러봤다. 여보, 왜 시작 안 하는 것 같아? 글쎄, 뭔가 문제가 있나 봐. 잠시 후 아나운서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잠시만요. 준비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동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운동장에서 교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아이들도 어수선해 보였다. 여보, 나 좀 가서 확인해 볼게. 박동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운동장으로 향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교사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박동수는 민수의 담임 선생님을 찾아 다가갔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담임 선생님은 당황한 표정이었다.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다. 아, 박민수 아버님이시죠? 사실은. 그 순간 박동수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선생님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것을 느꼈다. 민수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전교생 달리기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보이지 않아서요. 뭐라고요? 박동수의 목소리가 크게 나왔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다. 그 순간 온 세상이 조용해지는 것 같았다.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보이지 않았어요? 한 30분 전쯤부터요. 처음에는 화장실에 간 줄 알았는데. 박동수는 더 이상 듣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30분. 벌써 30분이나 지났다는 것이었다. 지금 어디를 찾고 계세요? 학교 안을 다 찾아봤는데. 지금 밖도 찾고 있습니다. 박동수는 달리기 시작했다. 운동장을 가로질러 교문 쪽으로 향했다. 순이가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없어졌어. 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도시락 바구니를 떨어뜨렸다. 김밥이 땅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지금 찾고 있대. 30분 전부터 보이지 않았다고. 박동수는 교문 밖으로 나가며 민수의 이름을 불렀다. 민수야. 박민수. 목소리가 갈라졌다. 거리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들이 다니고 있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박동수의 세상은 이미 멈춰 있었다. 순이도 반대편으로 뛰어나갔다. 민수야, 어디 있어? 두 사람의 절규가 5월의 하늘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민수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었다. 학교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모든 교사와 학부모들이 민수를 찾기 시작했다. 운동회는 중단되었다. 아이들은 교실로 돌아갔고 학부모들은 수색에 참여했다. 박동수는 미친 듯이 동네 곳곳을 뛰어다녔다. 민수가 갈 만한 모든 곳을 생각해봤다. 집, 문방구, 놀이터, 친구 집. 하지만 어디에도 민수는 없었다. 민수야, 아빠야, 어디 있어? 목이 쉴 때까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다. 해는 서서히 지고 있었다. 오후 6시 드디어 경찰이 왔다. 박동수와 순이는 간절한 마음으로 경찰관들에게 달려갔다. 경찰관님, 제발 우리 아들을 찾아주세요. 진정하세요.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관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마치 이런 일이 흔한 일인 것처럼. 박동수는 답답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학교에서 갑자기 사라졌어요. 8살 남자아이고. 학교에서 사라졌다고 하셨죠? 혹시 집에 혼자 가지 않았을까요? 아이들이 가끔 그러거든요. 아닙니다. 집은 벌써 다 확인했어요. 없어요. 박동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경찰관은 메모를 하며 계속 질문했다. 아이 이름이 뭐죠? 박민수입니다. 8살이고 키는 130cm 정도. 특이한 점이나 구별되는 특징이 있나요? 앞니 사이에 작은 틈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 손목에 작은 흉터가. 박동수는 아들의 모든 특징을 세세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관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했다. 일단 실종신고를 접수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 24시간 내에 대부분 찾아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4시간. 박동수에게는 영원 같은 시간이었다. 24시간이요? 지금 당장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박동수는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화가 났다. 하지만 지금은 화낼 때가 아니었다. 민수를 찾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날 밤 박동수와 순이는 하나도 잠들지 못했다. 두 사람은 번갈아가며 동네를 돌아다니며 민수를 찾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도 어두운 골목에서도 민수의 이름을 불렀다. 민수야, 집에 가자.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박동수는 혈관이 터질 것 같은 두통을 느끼며 눈을 떴다. 옆에서 순이가 울고 있었다. 현실이었다. 민수는 정말 사라졌다. 여보, 우리 민수가 정말... 아니야. 틀림없이 어디선가 우리를 찾고 있을 거야. 박동수는 자신에게도 다짐하듯 말했다. 포기할 수 없었다.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았다. 경찰서에 가서 수사 진척 상황을 물어봤지만 별다른 소식은 없었다. 학교 주변 CCTV도 확인했지만 민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마치 공중으로 사라진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박동수는 철물점 문을 열지 못했다. 온종일 민수를 찾아다녔다. 전단지를 만들어서 동네 곳곳에 붙였다. 우리 아들을 찾습니다. 민수의 사진과 함께. 순이는 하루 종일 울기만 했다.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다. 박동수는 아내가 걱정됐지만 자신도 정신이 없었다. 여보, 좀 먹어야지. 어떻게 먹어요?
우리 민수도 굶고 있을 텐데. 순이의 말에 박동수도 목이 메었다. 민수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혹시 무서워하고 있지는 않을까? 배고프지는 않을까? 한 달이 지났다. 경찰의 수사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담당 형사는 계속 찾고 있다고 했지만 박동수에게는 형식적인 말로만 들렸다. 형사님, 제발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서가 너무 없어서. 그럼 단서를 찾아야죠. 제발. 박동수는 무릎을 꿇었다.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민수만 찾을 수 있다면. 일어나세요, 아버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사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다. 그저 업무 중 하나일 뿐이었다. 집에 돌아온 박동수는 절망에 빠졌다. 경찰도 학교도 그 누구도 진심으로 민수를 찾아주지 않는 것 같았다. 모든 사람들이 이미 포기한 것 같았다. 그날 밤 박동수는 결심했다. 여보,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여보, 내가 직접 찾을 거야. 전국을 다 뒤져서라도. 순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남편의 결심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박동수는 창고에서 낡은 자전거를 끌어냈다. 대학생 때 타던 것으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바퀴에 바람을 넣었다. 그리고 앞바구니에 큰 바구니를 달았다. 전단지를 넣을 공간이었다. 전단지를 1000장 더 인쇄했다. 민수의 사진과 함께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라는 문구 그리고 연락처를 적었다. 여보, 나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와요. 순이는 남편을 배웅하며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 모두 이것이 얼마나 길고 험한 여행이 될지 알고 있었다. 박동수는 자전거에 올라타고 천천히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앞바구니의 전단지들이 바람에 펄럭였다. 민수의 얼굴이 햇살에 반짝였다. 민수야, 아빠가 꼭 찾을게. 그의 여행이 시작되었다. 28년이라는 긴 여행이. 1998년 6월 15일 민수가 사라진 지 정확히 한 달째 되는 날이었다. 박동수는 마침내 자전거에 올라 집을 떠났다. 목적지는 대전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유괴범들이 아이를 멀리 데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큰 도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박동수는 몰랐다. 이것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28년간 계속될 순례의 시작이라는 것을. 자전거 앞바구니에는 1000장의 전단지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다. 밤새워 인쇄소에서 뽑아온 것들이었다. 인쇄소 사장이 실종 아동 전단지는 돈 받지 않는다며 무료로 해준 덕분이었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다. 뒷자리에는 낡은 배낭을 단단히 묶어 놓았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순이가 싸준 마른 오징어와 사탕 몇 개. 지갑 속에는 10만 원이 전부였다. 평생 집을 떠나 혼자 여행해 본 적이 없는 40살 남자의 초라한 행장이었다. 여보, 정말 가는 거야? 순이가 대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물었다. 한 달 동안 매일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목소리도 쉬어 있었다. 민수가 사라진 후 제대로 된 말을 한 것도 오랜만이었다. 응. 경찰만 믿고 있을 수는 없어. 박동수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다. 다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더 견딜 수 없었을 뿐이었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혼자 뭘 해? 순이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다. 남편이 떠나면 자신은 정말 혼자가 되는 것이었다.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는 완전한 혼자. 미안해.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해. 가만히 있으면 정말 미칠 것 같아. 박동수도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다. 아내를 혼자 두고 가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죽는 것과 같았다. 자주 연락해. 그리고 무리하지 마. 순이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자신도 당장 뛰쳐나가서 민수를 찾아 헤매고 싶었지만 누군가는 집을 지켜야 했다. 혹시 민수가 혼자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박동수는 자전거에 올라탔다. 오랫동안 타지 않아서 균형 잡기가 어려웠다. 페달을 천천히 밟자 자전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뒤돌아보니 순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 쓸쓸해서 박동수는 빨리 고개를 돌렸다. 국도로 나서자 아침 출근길 차들이 쌩쌩 지나갔다. 트럭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추월해 갔다.
매연과 먼지가 얼굴에 달라붙었다. 자전거는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아서 다리에 힘이 없었다. 겨우 1시간을 달렸는데 벌써 숨이 찼다. 길가 버스 정류장 그늘에서 잠시 쉬면서 물을 마셨다. 아빠구니의 민수 사진이 햇살에 반짝였다. 운동의 날 찍은 마지막 사진. 밝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다시 힘이 났다. 목이 말라도 다리가 아파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민수야, 아빠가 꼭 찾을게. 꼭. 다시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자전거 체인이 삐걱거렸다. 기름을 칠 시간도 없이 서둘러 출발한 탓이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이 자전거가 민수에게로 데려다 줄 것이라면. 오후 3시경 마침내 대전역에 도착했다. 엉덩이는 욱신거렸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하지만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이 정도 거리는 충분히 갈 수 있었다. 역 앞 광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출장 나온 사람들,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 애인을 만나러 온 젊은이들. 모두 자신만의 목적지가 있었다. 박동수에게도 목적이 있었다. 아들을 찾는 것. 자전거를 세우고 아빠구니에서 전단지를 꺼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처음이라 어색했다.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로 다가간 사람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다. 서류 가방을 든 것으로 보아 직장인 같았다. 혹시 이 아이 보신 적 있으세요? 전단지를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잠깐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 죄송합니다. 못 봤네요. 그리고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박동수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사람에게 다가갔다. 죄송합니다. 혹시 이 아이? 이번에는 중년 여성이었다. 장바구니를 든 것으로 보아 마트에서 쇼핑을 한 것 같았다. 어머, 이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여성이 관심을 보였다. 박동수는 희망을 느꼈다. 실종됐어요. 한 달 전에 학교에서. 아이고, 참 안 됐네요. 몇 살이에요? 8살입니다. 8살이나. 부모가 얼마나 애타겠어요. 저도 아이가 있어서 알아요. 여성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동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역시 민수를 본 적은 없다고 했다. 못 봤지만 전단지 하나 더 주세요. 혹시라도 보게 되면 연락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동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런 마음씨 착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다. 2시간 동안 역 앞에 서 있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100여 장의 전단지를 나누어 준 것이 전부였다. 그 중에서 민수를 봤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았다. 이제 첫날일 뿐이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숙소를 찾아야 했다. 돈이 많지 않아서 가장 싼 여관을 찾아다녔다. 역 뒤편 골목에서 대전여관이라는 간판을 발견했다. 하루 얼마예요? 15,000원입니다. 15,000원도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좁은 방에는 작은 TV와 낡은 이불만 있었다.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해야 했다. 평생 이런 곳에 묵어본 적이 없는 박동수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다. 민수를 찾는 길이라면 어떤 곳이라도 참을 수 있었다. 저녁은 근처 분식점에서 라면으로 해결했다. 1,000원짜리 라면 하나가 전부였다. 혼자 먹는 저녁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다. 집에서는 항상 순이와 민수가 함께 있었는데 순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혼자서도 밥을 잘 먹고 있을까? 여관으로 돌아가서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복도에 있는 공중전화였다. 여보, 나야. 어디야? 무사히 도착했어? 순이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응, 대전에 있어. 역 앞에서 전단지 나눠줬는데 아직 소식은 없어. 그래. 순이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첫날부터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실망스러운 건 사실이었다. 내일은 시내 중심가를 돌아볼 생각이야. 걱정하지 마. 알겠어. 조심하고. 빨리 돌아와. 알겠어. 자. 전화를 끊고 나서 박동수는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벽 너머에서는 다른 손님의 TV 소리가 들렸다. 드라마를 보는 소리였다.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이 박동수에게는 너무 멀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박동수는 시내로 향했다. 중앙시장, 시청 앞 공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녔다. 전단지를 나누어 주고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반응은 전날과 비슷했다. 대부분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없었다. 참 안 됐다 정말. 8살이면 아직 어린 아이인데.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박동수가 정말 원하는 것은 단 한마디였다. 이 아이 봤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점심때쯤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다. 젊은이 이 아이 찾고 있어? 네, 혹시 보셨어요? 비슷한 아이를 본 것 같기도 하고. 박동수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목격자를 만난 것일까? 어디서요? 언제요? 글쎄. 며칠 전에 시장에서. 아니야, 자세히 보니 다른 아이 같네. 정말이에요? 확실해요? 응, 미안해. 헷갈렸나 봐. 순간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다. 박동수는 허탈했다. 이런 식으로는 언제 민수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사흘을 더 머물며 대전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다. 백화점 앞 터미널, 심지어 공장 지대까지.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500장이 넘는 전단지를 나누어 준 것 외에는 소득이 없었다. 돈도 떨어져 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였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더 힘들었다. 허탈감과 실망감으로 페달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번이 첫 번째일 뿐이었다. 앞으로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집에 도착하니 순이가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남편을 보자 달려와서 안았다. 어떻게 됐어? 뭔가 알아낸 것 있어? 아직은.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순이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기대를 했던 만큼 실망도 컸다. 그럼 언제까지 이럴 거야? 민수를 찾을 때까지. 그럼 나는 언제까지 혼자 있어야 하는 거야? 순이가 처음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박동수도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다. 일주일 후 박동수는 두 번째 여행을 떠났다. 이번에는 부산이었다. 더 먼 거리였지만 큰 항구 도시라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혹시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도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일주일을 돌아다녔지만 민수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울면서 전단지를 나누어 주던 모습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불쌍하게 바라봤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다. 박동수는 대구, 광주, 인천 등 전국의 주요 도시들을 돌았다. 하지만 성과는 없었다. 오히려 체력과 돈만 소모할 뿐이었다. 더 심각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철물점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게 된 것이었다. 박동수가 자주 자리를 비우니까 단골 손님들이 발길을 돌렸다. 경쟁 업체들이 생기면서 매출은 급감했다. 여보, 이러면 안 되겠어. 가게가 망해가고 있어. 순이가 가계부를 들고 와서 걱정스럽게 말했다.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알고 있어. 하지만 민수를 포기할 수는 없어. 그렇다고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순이의 말이 맞았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가게를 살려야 했다. 하지만 박동수에게 현실이란 민수를 찾는 것이었다. 부부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박동수는 오직 민수 생각뿐이었고 순이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걱정됐다. 밤마다 말다툼이 이어졌다. 당신만 힘든 줄 알아? 나도 민수 그리워서 미칠 것 같아.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게 답은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냥 포기하자는 거야? 포기하자는 게 아니야.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지. 가게라도 제대로 해야 민수를 찾는 데 드는 돈이라도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순이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박동수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가게를 하는 시간에 민수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제발. 언제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모르겠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그날 밤부터 박동수와 순이는 같은 방에서 자지 않았다. 박동수는 거실에서, 순이는 안방에서.
부부 사이에 깊은 골이 생겼다. 민수를 잃었는데 이제 아내까지 잃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선택해야 했다. 현실을 택하느냐, 희망을 택하느냐. 박동수는 희망을 택했다. 9월이 되자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동수가 광주에서 전단지를 나누어 주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다가왔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양복을 입고 있어서 믿음직해 보였다. 아저씨, 실종된 아들 찾는다고 했죠? 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남자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아는 게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얘기하기 어렵고. 저쪽 찻집에서 얘기할까요? 박동수의 심장이 뛰었다. 드디어 진짜 목격자를 만난 것일까? 4개월 만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건가? 그럼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남자는 박동수를 근처 찻집으로 데려갔다. 구석 자리에 앉아서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저씨, 아들 찾아줄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어디 있어요? 박동수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마침내 드디어 민수의 행방을 알 수 있는 것일까? 그런데 이런 일에는 돈이 좀 필요해요. 돈이요? 정보료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위험한 사람들과 연관된 일이라서. 그 순간 박동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하지만 민수에 대한 간절함이 판단력을 흐렸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일단 100만 원만 주시면 구체적인 정보를 드릴 수 있어요. 100만 원이요? 박동수는 망설였다. 집에 있던 비상금이 딱 100만 원 정도였다. 순이 몰래 숨겨둔 돈이었다. 아저씨, 아드님 목숨에 비하면 적은 돈 아닌가요? 그리고 찾으면 나머지 돈은 돌려드릴 수도 있고요. 남자의 말이 그럴듯했다. 아들의 목숨에 비하면 100만 원 정도는 확실한 거죠? 정말 우리 민수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거죠? 물론이죠. 사진도 있어요. 남자가 가방에서 흐릿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어린아이가 찍힌 사진이었지만 너무 흐려서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게 우리 민수인가요? 맞아요. 틀림없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으니까. 박동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민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다. 하지만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했다. 알겠습니다. 돈을 가져다 드릴게요. 그 자리에서 집에 전화했다. 순이야, 나야.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이 좀 필요해. 갑자기 왜? 무슨 일이야? 민수를 찾았어. 100만 원만 있으면 민수를 데려올 수 있어. 전화 너머에서 순이가 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정말이야? 정말 우리 민수를 찾았어? 응. 확실해. 빨리 돈을 보내줘. 순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 날만을 기다려왔다. 서둘러 은행에 가서 돈을 송금했다. 박동수는 남자에게 돈을 건넸다. 100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지만 민수를 되찾을 수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제 민수를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오늘은 좀 어렵고요.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내일이요? 왜 내일이에요? 아무래도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요.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아시죠? 남자의 말이 그럴듯했다. 유괴범들이 연관된 일이라면 신중해야 할 것 같았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연락 주세요. 그럼요. 걱정 마세요. 남자는 돈을 받자마자 서둘러 자리를 떴다. 박동수는 혼자 앉아서 커피를 마셨다. 내일이면 민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4개월 만에. 아니, 어쩌면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행복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음날 남자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다. 찻집에 가봤지만 그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 찻집 주인에게 물어봐도 어제 처음 본 사람이라고 했다. 그 다음 날도 연락은 없었다. 그제야 박동수는 깨달았다. 사기를 당한 것이었다. 주저앉고 싶었다. 1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잃은 것도 억울했지만 더 큰 것은 희망을 잃은 것이었다. 4개월 만에 처음으로 가졌던 희망이 산산이 부서졌다. 순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민수를 찾았다고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했는데.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순이야. 어떻게 됐어? 민수는 어디 있어? 언제 데려와? 순이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가득했다. 박동수는 차마 말을 할 수 없었다. 그게
좀 복잡해졌어. 복잡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사기당했어. 돈만 떼어먹고 연락이 안 돼. 전화 너머에서 순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크게 소리내어 우는 소리였다. 어떻게 그럴 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동수도 눈물이 났다. 순이에게 미안했고 자신에게 화가 났다. 어떻게 그런 뻔한 사기에 넘어갈 수 있었을까? 민수를 찾겠다는 간절함이 판단력을 잃게 한 것일까? 그날 밤 박동수는 싸구려 여관 방에서 혼자 울었다. 2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날만큼 절망스러웠던 적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민수도 잃고 돈도 잃고 희망도 잃었다.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다시 일어났다. 포기할 수는 없었다. 민수가 어디선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믿음만이 그를 지탱해 주었다. 집에 돌아간 박동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순이의 차가운 시선이었다. 이제 됐지? 이제 그만하자. 순이야. 아니야. 이제 정말 그만하자.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순이가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몇 달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100만 원 사기 사건으로 폭발한 것이었다. 민수를 포기하자는 거야? 포기하자는 게 아니야.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가게도 망해가고 빚도 늘어가고. 이젠 정말 한계야. 순이의 말이 맞았다. 철물점은 이미 절반 이상의 손님을 잃었다. 경쟁업체에 밀려 매출이 급감했다. 거기에 민수를 찾는 데 든 비용까지 더해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좀 더 시간을 줘. 제발. 언제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1년? 2년? 10년? 순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모르겠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박동수도 목소리를 높였다. 포기한다는 것은 민수를 죽이는 것과 같았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대화를 하지 않았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지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았다. 10월이 되자 박동수는 다시 자전거에 올랐다. 이번에는 강원도 산간 지역을 탐색하기로 했다. 혹시 민수가 시골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사기를 당한 후 더욱 간절해졌다. 이제는 정말 자신 밖에 민수를 찾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다. 강원도의 가을은 아름다웠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산들이 장관을 이뤘다. 하지만 박동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오직 민수를 찾는 것만이 중요했다. 작은 산촌 마을들을 돌면서 전단지를 나누어 주었다. 시골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보다 친절했다.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고 하는 할머니들이 많았다. 아이고 참 안 됐구먼. 8살이면 아직 어린애인데. 여기서는 못 봤지만 혹시라도 보면 꼭 연락드릴게. 시골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위로가 됐다. 하지만 역시 민수의 행방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작은 산골 마을에서 하루 머물게 되었다. 마을 이장이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겠다고 했다. 아저씨 힘드시겠어요? 아이를 잃은 부모 마음이야.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장의 아내가 정성스럽게 저녁을 차려주었다. 집에서 기른 채소들로 만든 소박하지만 따뜻한 음식들이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상을 받았다. 우리 아들도 서울에 있는데 가끔 연락도 안 해서 걱정이에요.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다행이지. 이장 아내의 말에 박동수는 가슴이 아팠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 민수는 지금 살아있을까? 그날 밤 박동수는 오랜만에 푹 잠들었다. 시골집의 따뜻한 온기가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었다. 11월이 되자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다. 자전거 여행이 점점 힘들어졌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비가 오는 날에는 온몸이 젖었다. 체력도 한계에 달해 있었다. 40대 중반의 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리였다. 그럼에도 박동수는 멈추지 않았다. 충북, 전남, 경북. 가지 않은 곳이 없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민수는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다. 12월 말 박동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첫 번째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7개월 동안 전국을 돌았지만 민수를 찾지 못했다. 오히려 잃은 것만 더 많아졌다. 돈, 건강 그리고 아내의 마음. 집에서 순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훨씬 야위었고 눈빛도 어두워져 있었다. 7개월 동안 혼자 견뎌온 시간의 흔적들이었다. 돌아왔구나. 응. 두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7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부부였지만 이제는 남남 같았다. 내년에도 계속할 거야? 순이가 조용히 물었다.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응. 박동수의 대답도 짧았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자신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봐야 소용없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미안해. 박동수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순이를 사랑했지만 민수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선택해야 한다면 민수를 택할 것이었다. 그날 밤 박동수는 민수의 방에 들어갔다. 7개월 전 그대로였다. 책상 위에는 민수의 공책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침대에는 좋아하던 로봇 장난감이 있었다. 민수의 옷장을 열어봤다. 8살 아이의 작은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이제 민수가 입기에는 너무 작아진 옷들. 만약 민수가 살아있다면 이미 9살이 되었을 것이다. 박동수는 민수의 침대에 앉아서 조용히 울었다. 7개월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민수야, 아빠가 못 찾아서 미안해.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1998년의 마지막 눈이었다. 민수가 사라진 지 7개월이 지났지만 박동수의 여행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28년이라는 긴 여행의 첫 해가 끝나가고 있었다. 1999년 봄 박동수는 다시 자전거에 올랐다. 이번에는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웠다.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빠짐없이 돌기로 했다. 혹시라도 놓친 곳이 있을까봐 꼼꼼히 지도에 표시해가며 기록했다. 철물점은 결국 문을 닫았다. 1년 동안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단골 손님들이 모두 떠났고 경쟁 업체들이 들어서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박동수에게는 더 이상 돌아갈 일터가 없었다. 오직 민수를 찾는 것만이 그의 일이 되었다.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다. 순이는 남편과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다. 필요한 말만 하고 그마저도 최소한으로 줄였다. 아침에 일어나면 박동수는 이미 자전거를 타고 떠난 후였고 늦은 저녁에 돌아와도 순이는 이미 잠든 후였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부부가 만나는 시간은 거의 없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어느 날 저녁 박동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슨 이야기를 해? 이미 다 끝난 이야기를. 순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1년 동안 쌓인 원망과 체념이 묻어 있었다. 민수 엄마야. 우리가 이러면 안 돼. 민수 엄마? 순이가 비웃었다. 민수도 없는데 무슨 민수 엄마야? 그 말이 박동수의 가슴을 찔렀다. 민수는 분명히 살아있어. 어디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언제까지 그런 헛소리를 할 거야? 1년이야, 1년. 경찰도 포기했고 모든 사람이 포기했어. 당신만 붙잡고 있는 거야. 그래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1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나도 민수가 그리워. 밤마다 꿈에 나와.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당신은 민수만 생각하지만 나는 당신도 잃어가고 있어. 박동수는 아무 말 할 수 없었다. 순이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민수를 포기할 수도 없었다. 그날 밤 이후로 두 사람은 더 이상 이런 대화도 하지 않았다.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한 것 같았다. 박동수의 두 번째 해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도시뿐만 아니라 작은 읍면까지, 심지어 산골짜기의 외딴 마을까지 찾아가기로 했다. 혹시 민수가 그런 곳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철물점을 정리하면서 생긴 빚이 어깨를 짓눌렀다. 임대료 물건과 직원 월급까지 모든 것이 빚으로 남았다. 거기에 민수를 찾는 데 드는 비용까지 더해져 살림은 파탄 지경이었다. 여보, 이제 정말 한계야. 순이가 가계부를 들고 와서 말했다. 적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었다. 집도 팔아야 할 것 같아. 은행에서 독촉이 계속 와. 집을 팔면 민수가 돌아올 곳이 없어. 민수가 언제 돌아온다고? 1년째 연락도 없는데? 그래도? 아니야.
이제 정말 현실을 봐야 해. 결국 집을 팔기로 했다. 30년 동안 살았던 집, 민수가 태어나고 자란 집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버틸 방법이 없었다. 민수야, 미안해. 아빠가 집을 지키지 못했어. 민수 방에서 박동수는 혼자 울었다. 아들을 잃었는데 이제 아들의 방까지 잃게 되었다. 집을 팔고 나서 박동수와 순이는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했다. 예전 집의 3분의 1 크기였다. 민수 방은 물론 없었다. 민수의 물건들은 박스에 담아 창고에 보관했다. 언젠가 민수가 돌아오면 다시 꺼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2000년이 되자 세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정보를 찾는 방법도 다양해졌다. 박동수는 동네 PC방에 가서 인터넷 사용법을 배웠다. 50대 초반의 나이에 컴퓨터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다. 아저씨, 마우스를 이렇게 잡으시고. PC방 사장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다. 박동수는 노트에 하나하나 적어가며 배웠다. 처음으로 인터넷 실종 아동 사이트에 민수의 정보를 올렸다. 사진과 함께 상세한 신상정보, 실종 당시 상황까지. 컴퓨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다. 인터넷에서도 민수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비슷한 처지의 가족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종 아동이 수백 수천 명이나 되었다. 민수만이 아니었다. 그해 여름 박동수는 처음으로 다른 실종 아동 가족과 만났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김씨라는 아저씨였다. 그의 딸이 3년 전에 실종되었다고 했다. 저도 처음에는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이제는 체념이 생기더라고요. 김씨의 말에 박동수는 충격을 받았다. 3년이면 자신보다 더 오래 찾은 것인데 벌써 체념한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되죠. 쉽게 말씀하시네. 박 씨는 아직 2년밖에 안 됐으니까. 김씨의 말이 석을 팰다. 2년도 충분히 긴 시간이었는데 그가 보기에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 저도 했어요. 처음에는. 김씨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날 밤 박동수는 김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3년 후에 자신도 저럴까? 체념하고 포기하게 될까? 절대 그럴 수는 없었다. 2001년 박동수의 여행은 계속되었다. 이제는 전문가가 되었다. 어느 지역에 언제 가야 사람들이 많은지, 어느 여관이 가장 싼지, 어느 식당에서 가장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지 모두 알고 있었다. 전국의 터미널과 시장, 번화가가 그의 머릿속에 지도처럼 그려져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찾을 수 없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만 장의 전단지를 나누어 줬고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단 한 명도 민수를 봤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순이었다. 아내는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예전에 활발하고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무기력하고 우울한 사람이 되었다. 남편과의 대화는 거의 하지 않았고 집안일도 최소한만 했다. 순이야, 몸은 괜찮아? 박동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내가 눈에 띄게 말랐다. 괜찮아. 짧은 대답뿐이었다.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박동수는 순이가 혼자 울고 있는 것을 봤다.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다. 다가가서 위로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이미 두 사람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겨 있었다. 2002년 민수가 사라진 지 4년이 되었다. 민수는 이제 12살이 되었을 것이다. 중학생이 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박동수의 전단지에는 여전히 8살 때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그것만이 민수의 유일한 증거였다. 그해 겨울 박동수에게 큰 시련이 닥쳤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었다. 트럭과 접촉사고였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자전거는 완전히 망가졌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트럭 운전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자전거만 고쳐주시면 돼요. 박동수는 다친 다리를 감싸고 말했다. 자전거가 없으면 민수를 찾을 수 없었다. 아저씨 병원부터 가셔야죠. 아니에요. 자전거가 더 급해요. 결국 트럭 운전사가 자전거 수리비를 내주었다. 20만 원이었는데 박동수에게는 큰 돈이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동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 다리 부상으로 한 달간 여행을 쉬어야 했다.
집에서 쉬면서 인터넷으로 민수 정보를 확인하는 시간이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소식은 없었다. 2003년 박동수는 50대 중반이 되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다. 자전거를 타는 것도 힘들어졌고 하루 종일 서서 전단지를 나누어 주는 것도 버거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해 봄 순이가 갑자기 말했다. 여보, 우리 이혼하자. 박동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다.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5년 동안 계속 생각해왔어. 순이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이미 오래전에 결심한 일인 것 같았다. 민수 때문이야? 민수 때문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우리가 더 이상 부부가 아니잖아. 남남처럼 살고 있어. 박동수는 부정할 수 없었다. 5년 동안 두 사람은 정말 남남처럼 살아왔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민수를 찾으면. 언제? 언제 찾을 건데? 순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5년이야. 5년 동안 당신은 민수만 생각했어. 나는 혼자 모든 걸 견뎠어. 더 이상 못하겠어. 박동수는 아무 말 할 수 없었다. 순이의 말이 모두 맞았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다. 민수를 잃었는데 이제 아내까지 잃었다. 박동수는 정말 혼자가 되었다. 순이야, 민수를 찾으면 다시 연락할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순이가 쓸쓸하게 웃었다. 아니야. 그냥 건강하게 살아. 이혼 후 박동수는 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월세 20만 원짜리 방이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민수의 사진들만 있는 방이었다. 혼자가 되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미안해할 필요가 없었다. 오직 민수만 생각하면 되었다. 2004년부터 박동수의 여행은 더욱 체계적이 되었다. GPS를 사서 정확한 위치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어느 지역을 언제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모두 노트에 기록했다. 언젠가 민수를 찾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해 여름 박동수는 처음으로 텔레비전에 나왔다. 지역 방송국에서 실종 아동 특집을 하면서 인터뷰 요청이 온 것이었다. 6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매고 계시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기자가 물었다.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민수가 어디선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박동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방송이 나간 후 몇 개의 제보 전화가 왔다. 하지만 모두 헛된 정보들이었다. 비슷한 아이를 봤다는 말들이었지만 확인해보면 모두 다른 아이들이었다. 2005년 민수가 사라진 지 7년이 되었다. 민수는 이제 15살이 되었을 것이다. 고등학생이 되었을 수도 있다. 박동수는 그때의 민수 모습을 상상해봤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변했을 것이다. 하지만 상상일 뿐이었다. 그해 가을 박동수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위궤양이 생긴 것이었다. 병원에서는 입원 치료를 권했지만 박동수는 거부했다. 민수를 찾는 일이 더 급해요. 아저씨 몸이 망가지면 아들을 찾을 수도 없어요. 의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약만 주세요. 결국 약만 받아서 여행을 계속했다. 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자주 어지럽고 속이 쓰렸다. 2006년 박동수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다.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실종 아동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비슷한 처지의 가족들과 정보를 나누고 서로 도움을 주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8년째 아들을 찾고 있는 박동수입니다. 첫 게시물을 올렸을 때 마음이 떨렸다.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곧 여러 가족들이 카페에 가입했다. 각자의 사연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했다. 박동수는 카페 운영자가 되어 다른 가족들을 도왔다. 박 씨 덕분에 용기를 얻고 있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가족들의 격려가 힘이 되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2007년 민수가 사라진 지 9년이 되었다.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박동수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해 겨울 박동수에게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 강릉에서 전단지를 나누어 주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온 것이었다. 아들 몇 년째 이러고 다녀?
9년째입니다. 아이고, 9년이나.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우리 손자도 5년 전에 없어졌어. 처음에는 미친 듯이 찾았는데 이제는 체념했지. 체념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찾으셔야죠. 쉽게 말하지 마. 9년이면 적은 시간이 아니야. 할머니의 말에 박동수는 할 말이 없었다. 9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는 순간 정말 끝이에요. 알아. 그것도 알아. 하지만 힘들어, 너무 힘들어. 할머니가 울기 시작했다. 박동수도 눈물이 났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의 공감이었다. 2008년 박동수는 55세가 되었다. 이제 중년을 넘어 노년의 초입에 들어선 나이였다. 체력은 현저히 떨어졌다.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타기 힘들어져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해 봄 박동수는 처음으로 해외로 눈을 돌렸다. 혹시 민수가 외국으로 팔려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다.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사는 영길에 가보기로 했다. 여권을 만들고 비행기를 탔다. 평생 외국에 가본 적이 없는 박동수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다. 하지만 관광이 목적이 아니었다. 오직 민수를 찾기 위해서였다. 영길에서도 전단지를 나누어주고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중국어를 할 줄 몰라서 한국어를 하는 동포들에게만 물어볼 수 있었다. 이 아이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일주일을 머물렀지만 역시 소득은 없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다른 나라도 가보려고 생각했다. 2009년 민수가 사라진 지 11년이 되었다. 민수는 이제 19살이 되었을 것이다. 성인이 되었다. 군대에 갈 나이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었다. 그해 여름 박동수는 큰 결심을 했다. 자전거 대신 걸어서 여행하기로 한 것이었다. 나이가 들어 자전거 타기가 힘들어져서였다. 대신 더 천천히 더 꼼꼼히 찾기로 했다. 지리산 둘레길을 걸으면서 전단지를 나누어 주었다. 산길을 걷는 사람들, 민박집 주인들, 작은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에게 물어봤다. 11년째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한 등산객이 놀라며 물었다. 네, 포기할 수 없어서요. 대단하시네요. 저라면 진작 포기했을 텐데. 아버지의 마음이니까요. 박동수의 대답에 등산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2010년 박동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SNS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었다.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새로운 도구들을 이용해 민수의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다. 아저씨, 이렇게 하시면 돼요. PC방에서 20대 청년이 가르쳐 주었다. 박동수는 또다시 학생이 되었다. SNS를 통해 민수의 이야기가 더 널리 퍼졌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꼭 찾으실 거예요. 따뜻한 응원이 힘이 되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다.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민수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수많은 제보가 있었지만 모두 헛된 정보들이었다. 2011년 박동수는 처음으로 절망에 빠졌다. 13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혼자 있는 원룸에서 무너져 내렸다. 민수야. 아빠가 못 찾아서 미안해.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 13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다. 정말 살아있는 거니?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거니? 대답은 없었다. 침묵만이 그를 감쌌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카페 회원 중 한 명이었다. 박 씨, 괜찮으세요? 오늘 글을 안 올리셔서 걱정됐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저희가 있잖아요.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말에 박동수는 다시 힘을 얻었다. 정말 혼자가 아니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동수는 다시 일어났다. 13년을 견뎌왔는데 이제 포기할 수는 없었다. 민수야, 아빠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찾을 거야. 그의 여행은 계속되었다. 14년째, 15년째, 16년째. 시간은 흘러갔지만 박동수는 멈추지 않았다. 나이가 들어도 몸이 아파도 세상이 변해도 그의 의지만은 변하지 않았다.
2012년 어느 날 박동수는 거울을 보고 놀랐다. 어느새 머리가 하얘져 있었다. 54세의 중년 남자가 어느새 60대 노인이 되어 있었다. 14년이라는 시간이 그를 늙게 만들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민수는 이제 22살이 되었을 것이다. 대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일 나이였다. 결혼을 생각할 나이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가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민수야, 아빠가 늙어도 너를 찾을 거야. 꼭 찾을 거야. 박동수의 다짐은 변하지 않았다. 그가 살아있는 한, 그가 움직일 수 있는 한 계속 찾을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길은 아직도 멀었다. 하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8년이 걸려도 그 이상이 걸려도 민수를 찾는 것이 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다. 2013년 박동수는 60세가 되었다. 환갑을 맞은 나이였지만 축하할 사람도 축하할 마음도 없었다. 민수가 사라진 지 15년이 되었다. 민수는 이제 23살이 되었을 것이다. 박동수가 민수를 잃었을 때의 나이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해 봄 박동수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다. 한 다큐멘터리 제작팀에서 그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고 한 것이었다. 15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매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젊은 PD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박동수는 회의적이었다. 지금까지 수많은 언론 인터뷰를 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누군가는 민수를 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PD의 말에 박동수는 마음이 움직였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6개월간의 촬영이 시작되었다. 카메라가 박동수의 일상을 따라다녔다. 새벽에 일어나 민수 사진을 바라보는 모습, 전단지를 정리하는 모습, 자전거를 타고 길을 나서는 모습까지. 15년간의 고단한 삶이 카메라에 담겼다. 아버지, 15년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없었어요? 있었죠. 수없이 많았어요. 하지만 포기하는 순간 민수도 저를 포기할 것 같았어요. 박동수의 진솔한 대답이 카메라에 담겼다. 2014년 다큐멘터리 아들을 찾습니다가 방송되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시청률도 높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SNS에는 박동수를 응원하는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15년 동안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저도 아이가 있는 부모로서 마음이 아팠어요. 꼭 민수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보였다. 방송 후 수백 건의 제보가 쏟아졌다. 대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었지만 몇 개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15년 전쯤 우리 동네에 갑자기 나타난 아이가 있었는데 양부모에게 입양된 아이인데 나이가 비슷해요. 외국으로 입양 보내진 아이 중에 박동수는 하나하나 확인해봤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제보자들을 만났다. 하지만 역시 모두 다른 아이들이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진짜 정보가 나올 것이라고 믿었다. 2015년 박동수는 새로운 동반자를 얻었다. 실종 아동 찾기 시민연대라는 단체가 그를 후원하기로 한 것이었다. 박동수 씨의 이야기에 감동받아서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시민연대 대표인 이영희 씨가 말했다. 그녀 역시 10년 전 딸을 잃은 어머니였다. 혼자 하시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체계적으로 도와드릴게요. 시민연대의 도움으로 박동수의 수색 활동은 한층 조직화되었다.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각 지역에서 정보를 수집해줬다. 전문 상담사들이 제보 전화를 받아 1차 검증을 해줬다. 이제 혼자가 아니시에요. 이영희 씨의 말에 박동수는 눈물이 났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든든한 뒷받침을 얻었다. 2016년 민수가 사라진 지 18년이 되었다. 박동수는 63세가 되었다. 이제 정말 노인이 되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결렸다. 하지만 여전히 길 위에 있었다. 그해 여름 박동수에게 큰 변화가 있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60대 노인이 스마트폰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할아버지, 이렇게 터치하시면 돼요. 휴대폰 매장 직원이 친절하게 가르쳐줬다. 박동수는 또다시 학생이 되었다.
스마트폰 덕분에 수색 활동이 훨씬 편해졌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고 제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었다. GPS로 위치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박동수는 감탄했다. 18년 전에 이런 기술이 있었다면 민수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었을 텐데. 2017년 박동수는 또 다른 큰 변화를 맞았다. 정부에서 실종 아동 수색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본격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제 과학수사 기법으로 찾을 수 있어요. 경찰 수사관이 설명했다. 박동수 씨의 DNA와 대조해서 혈연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동수는 즉시 DNA 샘플을 제공했다. 혈액과 타액을 채취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 이제 정말 가능성이 생겼네요. 박동수는 희망에 부풀었다. 19년 만에 처음으로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쉽게 나오지 않았다. DNA 데이터베이스에는 수많은 정보가 있었지만 민수와 일치하는 것은 없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매칭될 것이라고 믿었다. 2018년 박동수는 65세가 되었다. 법적으로는 노인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현역이었다. 민수를 찾는 일에서는 은퇴란 없었다. 그해 가을 박동수에게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 20년 전 함께 수색 활동을 했던 김씨 아저씨와 우연히 만난 것이었다. 박 씨? 정말 박동수 씨야? 김씨는 박동수를 알아보고 놀랐다. 20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을 많이 늙게 만들었다. 김씨도 아직 찾고 계세요? 아니야. 나는 10년 전에 포기했어. 김씨의 대답에 박동수는 충격을 받았다. 포기하셨다고요? 23년이야, 23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 우리 딸도 이제 30이 넘었을 텐데. 설령 찾는다 해도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겠지. 김씨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23년이라는 시간은 한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박 씨는 대단해. 2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구나. 흔들렸어요. 수없이 많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같은 길을 걸었지만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의 만남이었다. 박 씨 꼭 찾기를 바래. 정말로. 헤어지면서 김 씨가 말했다. 박동수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2019년 민수가 사라진 지 21년이 되었다. 민수는 이제 29살이 되었을 것이다. 결혼해서 아이가 있을 수도 있는 나이였다. 박동수에게 손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뛰었다. 그해 봄 박동수는 큰 결심을 했다. 마지막으로 해외 수색을 대대적으로 해보기로 한 것이었다. 시민연대의 도움으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국 교민들과 연락을 취했다. 혹시 이런 아이 보신 적 있으세요? 민수의 나이 변화 추정 사진을 만들어서 보냈다. 컴퓨터로 8살 민수의 얼굴을 29살로 변화시킨 것이었다. 하지만 역시 소득은 없었다. 수십 개국의 교민들이 도움을 줬지만 민수를 봤다는 사람은 없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었다. 전 세계가 멈춰선 상황이었다. 박동수의 수색 활동도 크게 제약을 받았다. 사람들과 만나기 어려워졌고 여행도 자유롭지 못했다. 하지만 박동수는 멈추지 않았다. 온라인 활동을 강화했다. SNS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민수의 이야기를 알렸다. 유튜브 채널도 만들어서 직접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년째 아들을 찾고 있는 박동수입니다. 첫 영상을 올렸을 때 떨렸다. 67세 노인이 유튜버가 되는 것이었다. 영상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구독자가 급속히 늘어났고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다. 할아버지의 사랑에 감동했어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꼭 민수를 찾으세요. 젊은 세대들까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20대, 30대들이 민수 찾기에 동참했다. 2021년 민수가 사라진 지 23년이 되었다. 박동수는 68세가 되었다. 이제 정말 할아버지 나이였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그해 여름 박동수에게 특별한 연락이 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전화한 것이었다. 박동수 씨,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수사관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DNA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가 발견됐어요. 박동수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정말이에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추가 검사가 필요해요. 하지만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박동수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듣는 희망적인 소식이었다. 하지만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 같았다. 2주간의 추가 검사 기간 동안 박동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수야, 정말 너인 거니? 매일 밤 혼잣말을 했다. 2주 후 결과가 나왔다. 죄송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박동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23년 만에 희망이 다시 꺼졌다. 그날 밤 박동수는 처음으로 정말 포기하고 싶었다. 68세의 나이에 언제까지 일해야 할까? 민수는 정말 살아있는 걸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또다시 일어났다. 포기할 수는 없었다. 민수가 어디선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믿음만은 변하지 않았다. 2022년 박동수는 69세가 되었다. 내년이면 70세였다. 하지만 여전히 길 위에 있었다.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그해 가을 박동수에게 뜻밖의 만남이 있었다. 순이를 19년 만에 만난 것이었다. 동수야? 시장에서 장을 보던 순이가 박동수를 알아봤다. 19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을 많이 변화시켰다. 순이야. 어떻게 지냈어? 그냥 그럭저럭 살았어. 두 사람은 근처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어색하지만 그리운 만남이었다. 아직도 찾고 있어?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24년째야. 24년이나. 정말 대단해. 순이의 목소리에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존경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후회해? 박동수가 물었다. 후회한다기보다는 미안해.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아니야. 너를 원망한 적은 없어. 충분히 견뎠어.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19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지만 서로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었다. 민수를 찾으면 연락해줘. 헤어지면서 순이가 말했다. 그럴게. 박동수는 약속했다. 2023년 민수가 사라진 지 25년이 되었다. 4분의 1세기라는 긴 시간이었다. 민수는 이제 33이 되었을 것이다. 박동수가 민수를 잃었을 때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다. 그해 봄 박동수는 70세 생일을 맞았다. 고2였다. 옛날이라면 장수했다고 할 나이였다. 하지만 박동수에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다.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시민연대 사람들이 소소한 파티를 열어줬다. 촛불 70개가 켜진 케이크 앞에서 박동수는 소원을 빌었다. 민수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25년 동안 변하지 않은 소원이었다. 그해 여름 박동수에게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얼굴 인식 시스템으로 민수를 찾아보겠다는 것이었다. 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AI가 수천만 개의 사진을 분석해서 유사한 얼굴을 찾아낼 수 있어요. IT 전문가가 설명했다. 정말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성은 있어요. 시도해 볼 만해요. 박동수는 즉시 동의했다. 새로운 기술이라면 뭐든 시도해 보고 싶었다. AI 분석이 시작되었다.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탕으로 현재 모습을 추정하고 인터넷상의 수많은 사진들과 대조하는 작업이었다. 하지만 역시 결과는 없었다. AI도 민수를 찾을 수는 없었다. 2024년 박동수는 71세가 되었다.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졌다. 무릎 관절염으로 걷기도 힘들어졌다. 당뇨병도 생겼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박동수는 듣지 않았다. 민수를 찾을 때까지는 쉴 수 없어요. 그러다가 쓰러지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때까지만이라도 찾아야죠. 박동수의 의지는 여전히 굳건했다. 그해 가을 박동수에게 생각지도 못한 연락이 왔다. 캐나다에 사는 한국 교민에게서였다. 혹시 박동수 씨 맞으세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한국 음식점에 자주 오는 손님 중에 한 분이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연락드려요. 박동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어떤 분인데요?
30대 중반쯤 되는 한국계 남자분인데 어릴 때 한국에서 입양됐다고 하더라고요. 생김새가 좀. 사진 좀 보내주실 수 있어요? 네,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사진이 도착했을 때 박동수는 숨을 멈췄다. 30대 남자의 얼굴이었는데 어딘가 민수를 닮아 있었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 캐나다로 가야겠어요. 박동수는 즉시 결심했다. 71세의 나이에 장거리 해외여행은 무리였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시민연대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다. 여행 경비도 지원해줬고 현지 교민들과도 연결해줬다. 2024년 11월 박동수는 캐나다 토론토로 떠났다. 26년 만에 가장 큰 희망을 품고 떠나는 여행이었다. 민수야, 아빠가 간다. 공항에서 박동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26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 토론토에 도착한 박동수는 곧바로 한국 음식점으로 향했다. 고향 맛집이라는 이름의 작은 식당이었다. 박동수 씨시죠? 연락드린 김철수입니다. 식당 사장이 반갑게 맞아줬다. 그분 언제 오세요? 보통 수요일 저녁에 와요. 내일이에요. 박동수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다. 26년 만에 민수를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다음 날 저녁 박동수는 식당에서 기다렸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7시, 8시, 9시. 그런데 그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하네요. 항상 이 시간에 오는데. 김 사장도 의아해했다. 일주일을 기다렸지만 그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알고 보니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다고 했다. 추적해볼까요? 김 사장이 제안했지만 이미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다. 박동수는 결국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또 한 번의 희망이 좌절된 것이었다. 괜찮아요.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 공항에서 마중 나온 시민연대 사람들이 위로했다. 하지만 박동수는 알고 있었다. 71세의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민수야, 아빠는 끝까지 찾을 거야. 마지막까지. 2025년 새해 박동수는 72세가 되었다. 민수가 사라진 지 거의 27년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의지는 여전했다. 올해는 꼭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새해 첫날 박동수는 민수 사진 앞에서 다짐했다. 27년간 변하지 않은 그의 믿음이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몰랐다. 정말로 올해가 기적의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2025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다. 사랑의 날이라고 하지만 박동수에게는 평범한 하루일 뿐이었다. 7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아침 7시면 일어나서 민수의 사진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27년째 변하지 않는 루틴이었다. 민수야, 오늘도 아빠가 너를 찾을 거야. 벽에 붙은 달력을 보니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바로 내일 2월 15일이 민수가 사라진 지 정확히 27년이 되는 날이었다. 27년. 거의 인생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이었다. 그날 오후 박동수는 시민연대 사무실에 있었다. 매주 화요일마다 새로운 제보들을 정리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었다. 27년의 경험으로 쌓인 노하우로 다른 가족들을 상담해주는 것도 그의 중요한 일이 되었다. 박 선생님, 전화 받으세요. 젊은 직원이 전화기를 건네줬다. 시민연대로 오는 전화는 대부분 제보나 상담 요청이었다. 네, 실종 아동 찾기 시민연대입니다. 박동수 씨시죠? 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분석과 김정민 연구관입니다. 박동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과학수사연구원에서 연락이 온 것은 몇 년 만이었다.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직접 연락드렸어요. 오늘 오후에 연구원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죠? 전화로 말씀해 주셔도. 전화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중요한 일이어서요. 꼭 직접 만나 뵙고 싶어요. 박동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27년 동안 이런 전화를 수없이 받았다. 대부분은 실망으로 끝났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과학수사연구원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이 걸렸다. 박동수는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혹시나 하는 마음과 또 실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교차했다. 박동수 씨시죠? 김정민입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연구관이 나와 맞아줬다.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다.
따라오세요. 연구실로 들어가자 여러 명의 연구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컴퓨터 모니터에는 복잡한 DNA 분석 결과들이 띄워져 있었다. 앉으세요.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해서요. 박동수는 의자에 앉았지만 온몸이 떨렸다. 박동수 씨, 저희가 지난달부터 새로운 DNA 대조 작업을 진행했어요.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더 정교하게 분석하는 작업이었는데 김 연구관이 말을 멈췄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일치하는 케이스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박동수의 세상이 멈춰선 것 같았다. 뭐라고 하셨어요? 99.9% 확률로 부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박동수 씨의 아들이 맞아요. 박동수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27년 만에 듣는 말이었다. 정말 민수를 찾은 거예요? 네, 찾으셨어요. 김 연구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연구원들도 모두 숙연한 표정이었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어디에?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일단 진정하세요. 김 연구관이 물을 가져다 주었다. 박동수의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분은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계세요. 이름은 강민수입니다. 강민수요? 네, 성이 바뀌었어요. 입양되면서 양부모의 성을 따른 것 같아요. 박동수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입양. 민수가 다른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이었다. 나이는 35세로 등록되어 있어요. 실종 당시 8세였으니까 맞네요. 35세. 우리 민수가 35세가. 박동수는 울음이 터져 나왔다. 27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어떻게 사시는지는 더 조사해 봐야 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살아계시고 서울에 계시다는 거예요. 만날 수 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상대방 입장에서도 큰 충격일 수 있거든요. 박동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27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다. 저희가 먼저 접촉해서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만남을 주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동수는 연구원들에게 깊이 절했다. 27년 만의 기적이었다. 과학수사연구원에서 나온 박동수는 한참을 길가에 서 있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시민연대에 전화했다. 찾았어요. 민수를 찾았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찾으신 거예요? 전화 너머에서 이영희 대표의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곧 시민연대 사무실이 난리가 났다. 직원들이 모두 모여서 박동수를 축하했다. 27년을 함께 견뎌온 사람들이었다. 박 선생님 정말 축하드려요. 드디어 해내셨네요. 모두들 울고 웃었다. 박동수의 기적이 그들에게도 희망이 되었다. 그날 밤 박동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27년 만에 민수를 찾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벽에 걸린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봤다. 민수야, 아빠가 드디어 찾았어. 27년 만에. 다음 날 과학수사연구원에서 연락이 왔다. 강민수 씨와 연락이 닿았어요. 처음에는 많이 놀라셨지만 상황을 설명드리니 이해하시더라고요. 만나고 싶어 하세요? 네. 자신도 궁금했다고 하세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있다고도 하고요. 박동수는 가슴이 뛰었다. 민수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니. 언제 만날 수 있어요? 내일 오후 2시에 저희 연구원에서 만나는 게 어떨까요? 중립적인 장소에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좋습니다. 좋아요. 그날 밤도 박동수는 잠을 자지 못했다. 내일이면 27년 만에 민수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2월 16일 오후 2시. 박동수는 과학수사연구원 상담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시민연대 이영희 대표와 김정민 연구관이 함께 있었다. 곧 도착하실 거예요. 김 연구관이 말했다. 문이 열렸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의 남자가 들어왔다. 35세의 성인 남자였지만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다. 특히 눈매가 어릴 때 민수와 닮아 있었다. 박동수는 일어설 수 없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남자가 먼저 인사했다. 목소리도 낯설면서 익숙했다. 민수야. 박동수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네, 아버지? 그 한마디에 박동수는 무너졌다. 27년 만에 듣는 아버지라는 말이었다. 민수야, 정말 너구나. 정말 우리 민수구나. 박동수가 일어나서 다가갔다. 민수도 망설이다가 아버지를 안았다. 아빠, 정말 오랫동안 저를 찾으셨나요? 응. 27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부자는 한참을 안고 있었다. 27년의 공백이 메워지는 순간이었다. 미안해, 아빠. 저를 못 찾아서 미안해. 민수가 울면서 말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상담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었다. 27년 만에 기적적인 재회였다. 민수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많이 힘들었지?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났거든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8살 이전 기억이 거의 없어요. 병원에서는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했어요. 박동수는 가슴이 아팠다. 아들이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 하지만 양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셨어요. 사랑으로 키워주셨고. 고마운 분들이구나. 박동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민수를 키워준 양부모에게 감사하면서도 자신이 키우지 못한 아쉬움이 컸다. 지금은 뭘 하고 있어? 초등학교 교사예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교사구나. 좋은 일을 하고 있네. 박동수는 자랑스러웠다. 아들이 훌륭하게 자란 것 같았다. 결혼은 했어? 네, 3년 전에 했어요. 아이도 하나 있어요. 2살 된 딸이요. 박동수는 깜짝 놀랐다. 자신에게 손녀가 있다니. 그럼 내가 할아버지구나. 네, 할아버지세요. 두 사람은 다시 웃고 울었다. 그날 오후 내내 부자는 이야기를 나눴다. 27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했다. 아빠, 정말 27년 동안 저를 찾으셨어요?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응. 포기할 수 없었어. 내가 어디선가 아빠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 저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따뜻한 아빠의 손, 운동의 날 응원해 주시던 목소리. 민수의 말에 박동수는 또 눈물을 흘렸다.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오세요. 아내와 딸에게도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정말 괜찮겠어? 당연하죠. 제 아버지인데요. 박동수는 행복했다. 27년 만에 진짜 가족을 되찾은 것 같았다. 그 소식은 곧 전국을 뒤흔들었다. 27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맨 아버지가 마침내 아들을 찾았다는 뉴스가 모든 언론에 보도되었다. 포기하지 않은 아버지의 사랑, 27년 만의 결실. 자전거로 전국을 돌며 아들 찾은 72세 아버지. DNA 검사로 확인된 기적의 재회. 전국에서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다. 박동수의 유튜브 채널에는 수십만 개의 댓글이 달렸다. 할아버지, 정말 축하드려요. 27년간의 사랑이 이루어냈네요.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다른 실종 아동 가족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박동수의 성공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일주일 후 박동수는 민수의 집을 방문했다. 서울 은평구의 아담한 아파트였다. 민수의 아내 수진이 반갑게 맞아줬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수진이라고 해요. 고마워. 민수를 잘 돌봐줘서. 말씀 마세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2살 배기 손녀 하은이가 나왔다. 박동수를 보고 숨었다가 다시 나오기를 반복했다. 하은아, 이분이 할아버지셔.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손녀를 보니 박동수는 눈물이 났다. 이쁘네. 정말 이쁘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27년 만에 완전한 가족이 된 것이었다. 아빠, 그동안 정말 힘드셨죠?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너를 찾았으니까 모든 게 보상받은 것 같아. 앞으로는 저희가 아버지를 모실게요. 아니야. 아빠는 아직 할 일이 많아. 할 일이요? 너처럼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다른 가족들을 도와야지.
박동수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가족들을 체계적으로 도와주고 싶었다. 2025년 3월 박동수는 실종 아동 찾기 전문센터를 설립했다. 민수를 찾은 경험과 27년간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른 가족들을 돕기 위해서였다. 센터에는 전국에서 실종 아동 가족들이 찾아왔다. 박동수는 그들을 직접 상담하며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알려줬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27년 걸렸지만 결국 찾았잖아요.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능해요. 박동수의 말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이 있었다. 센터에서는 DNA 검사 지원, 전문 수사관 연결, 해외 수색 네트워크 구축 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박동수의 27년 경험이 시스템화된 것이었다. 6개월 후 센터를 통해 첫 번째 성공 사례가 나왔다. 15년 전 실종된 딸을 찾은 것이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성공 사례가 이어졌다. 박 선생님 덕분에 저희도 아이를 찾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포기했다면 영원히 못 만났을 텐데. 성공 사례가 늘어날 때마다 박동수는 보람을 느꼈다. 자신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 있었다. 2025년 가을 박동수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다. 국정감사에서 실종 아동 정책에 대한 증언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27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해 주세요. 박동수는 국회에서 당당하게 증언했다. 실종 아동 수색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해요. DNA 데이터베이스를 더 확대하고 AI 기술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해요. 박동수의 증언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정부는 실종 아동 정책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2025년 12월 박동수는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었다. 27년간의 포기하지 않는 노력과 사회적 기여를 인정받은 것이었다. 시상식에서 박동수는 소감을 말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27년 동안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지금도 아이를 찾고 있는 가족들의 상입니다. 저는 다만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반드시 옵니다. 박동수의 말에 객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2026년 새해 박동수는 73세가 되었다. 민수를 찾은 지 1년이 되었다. 이제는 일주일에 2번씩 민수 가족을 만났다. 하은이도 할아버지를 잘 따랐다. 할아버지 책 읽어주세요. 그래 우리 하은이. 할아버지가 읽어줄게. 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박동수의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했다. 27년 만에 되찾은 일상의 소중함이었다. 어느 날 박동수는 민수와 함께 예전에 살았던 집 근처를 산책했다. 27년 전 민수가 실종되었던 그 초등학교도 지나갔다. 아빠 여기가 제가 다녔던 학교예요. 응. 여기서 운동회를 하던 날 내가 사라졌어.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뭔가 아련해요. 박동수는 민수의 손을 잡았다. 27년 전에는 작았던 손이 이제는 아버지보다 컸다. 아빠 그동안 정말 힘드셨죠? 아니야. 너를 찾겠다는 희망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저 때문에 아빠 인생이. 무슨 소리야? 너 때문에 아빠 인생이 의미 있었던 거야. 박동수는 진심으로 말했다. 27년간의 고통도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면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더 꼭 잡았다. 2026년 봄 박동수가 설립한 센터를 통해 100번째 실종 아동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박동수의 경험이 100개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박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제가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셔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박동수는 여전히 겸손했다. 그날 저녁 박동수는 혼자 앉아서 일기를 썼다. 27년 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였다. 2026년 5월 15일. 민수가 실종된 지 28년이 되었다. 하지만 더 이상 슬픈 날이 아니다. 민수를 되찾은 날이고 100명의 아이들이 가족을 되찾은 날이다.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창밖으로 봄꽃이 피고 있었다. 28년 전 민수가 사라졌던 그 계절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희망의 계절이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민수에게서 온 문자였다. 아빠, 내일 하은이 생일이에요. 꼭 오세요. 사랑해요. 박동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다. 27년간의 고통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다. 박동수는 벽에 걸린 달력을 보았다. 내일은 손녀 하은이의 생일이었다. 3살이 되는 날이었다. 자신이 28년 만에 되찾은 가족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갈 시간이었다. 민수야, 하은아, 할아버지가 간다. 박동수는 일어나서 정장을 준비했다. 손녀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27년 만에 참석하는 진짜 가족의 모임이었다. 그날 밤 박동수는 깊은 잠에 들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걱정 없이 잠들 수 있었다. 민수를 찾았고 가족을 되찾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인생이 있을까? 꿈속에서 박동수는 8살 민수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수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영원히 함께였다. 아침이 되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박동수에게는 더 이상 아들을 찾아 헤매는 하루가 아니었다. 가족과 함께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희망을 나누는 하루였다. 28년간의 긴 여행이 드디어 끝났다. 하지만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었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희망의 여행이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온다. 박동수의 말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신념이 되었다. 그리고 그 신념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적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